네, 그러면 먼저 김민석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은 먼저 포문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김민석 지금 총리 내정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 정치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미 문화원 불법 점거를 이제 또 주도했다는 그런 어떤 전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DJ 때 이제 입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입문을 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데뷔를 합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재선을 이제 하면서 2002년도에 서울시장 민주당 대표 이제 후보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서울시장의 선거에서 붙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가장 큰 이슈가 청계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이슈에 대해서 김민석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좀 무식을 탈로 낼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해 2002년도 이제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 간의 단일화가 이제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파 보수陣營에 이회창 전 총재를 이길 수가 없다.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바람이 불었는데 이걸 위해서 후보 단일화 어떤 그 협의체인 후단협이라는 것도 구성이 됐고 이 후단협의 핵심 멤버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단일화에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가 됐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투표 하루를 앞두고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지지 철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가 다 됐느냐 이런 어떤 이제 좀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민석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의원 측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총리 내정자 그때부터 정치적 어떤 방랑길에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야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거에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도에도 부산시장 선거에도 나오고 몇 차례 선거에 나왔습니다만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컴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8년 동안 정치 야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혼도 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이 김민석 내정자에게 이제 있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버틀님 감사합니다. 항상 리버틀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민석의 그 정치를 보면 서울대 총학생회장 졸업하고 나서 바로 선거에 뛰어드는 그러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그 첫 번째 선거는 낙선하고 두 번째 선거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런데 민주당 계열에 쭉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사이에서 계속 탈당했다가 복당했다가 창당을 위해 탈당했다가 당적이 다소 깨끗하진 않습니다. 당적이 깨끗하려면 한 본류에 계속 있으면서 쭉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 있다가 95년도에 탈당을 했어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을 위해 탈당을 했다가 다시 또 가다가 새천년 민주당에서 2002년에 탈당합니다. 국민통합 21을 가기 위해서 탈당해서 창당했다가 다시 또 1년 있다가 국민통합 21을 탈당하고 다시 새천년 민주당으로 복당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국 이래저래 있다가 2010년도에 무소속으로 당적을 상실됐다가 본인이 2014년에 창당을 해서 본인은 비례대표 들어가고 아까 말한 이따가 후술할 강신성도 비례대표로 들어가고 다시 또 아무것도 안 되다가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본인 욕심을 위해서 당을 들락날락거리고 본인 욕심을 위해서 창당을 했다 말았다 요렇게 정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김민석 별명이 이제 김민세, 예. 철새, 철새 약칭을 해서 김민세다 이런 어떤 별명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통합 21 즉 정몽준
의원책에 갔다가 다시 이제 민주당 오는데 그 당시에 2000년대 중반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으로 있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뛰쳐나가면서 열린 우리당을 만듭니다. 네. 열린 우리당을 만들 때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주류들이 대부분 나가는데 그때 당시 또 김민석은 그 사람들하고 뭐 예를 들면 우상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원래 했던 민주당 즉 호남에 있었던 어떤 주류의 뭐 그 과거 어떤 DJ 계열의 분들과 같이 있다가 네.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합당을 하게 될 때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네. 이때도 왜 이제 이 합류를 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 민주당이라는 이런 어떤 타이틀도 서로 이제 이 그 브랜드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민주당이 이제 합당을 하자 제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합당을 하면서 다시 좌파 어떻게 보면 좀 본류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정사가 복잡하게 되는데 그 KBS의 간판 아나운서죠. 김자영이라는 네. 아나운서와 이제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는데 지금 뭐 김민석의 이혼을 하고 지금이 이제 두 번째다.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애매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세 번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네. 뭐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김민석 하면 유명한 게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미국 문화원 점거했을 때 김민석과 그 점거했던 그 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광주 사태 미국이 책임지고 사과해라. 이게 구호였어요. 광주 사태,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광주 사태 책임지고 미국이 사과해라. 이게 미국 문화원 점거에서 외쳤던 구호인데,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광주 사태라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때부터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대선 기간에서 한독수 후보자가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불과 얼마 전 한 10년 내외에서 SNS에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김민석이 썼던 표현이에요. 김민석과 그 무리들이 썼던 표현이 광주 사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면서 미국이 사과하라, 미국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 당시에 제가 안 태어났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책임지고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2000년 광주 5.18 기념식 하루 전날에 전야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광주를 내려갔다가 그 유명한 새천년 NHK 룸사롱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네. 이때 있었던 사람이 김민석도 있었고 뭐 우상호도 있었고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호 정무수석과 지금 김민석 총리 내정자 후보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임수경 전 의원이 폭로를 하면서 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새천년 NHK 그 룸살롱 사건이 굉장히 좀 이슈를 받게 된 이유가 이때 소위 말하는 586 당시 또 386으로 불렸죠. 네. 당시에 정치인들이 대거 그때 당시에 룸살롱에 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뭐 평등이니 정의니 뭐 이런 어떤 입만 열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들은 정작 이제 룸살롱에 가서 여성 어떤 접대부와 어울리고 네. 특히 또 더 충격적인 거는 당시에 이제 임수경이가 왜 이제 그걸 이제 폭로를 했냐면 이제 임수경이가 그때 가니까 당시에 이제 간 사람들이 너는 왜 오냐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서 본인도 황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여잔데 여기 왜 오냐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런 의미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약간 또 노선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이가 게 안 있군요. 좋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임수경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다 운동권 선배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폭로를 안 하고 싶었지만 본인도 이 운동권에 이런 어떤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광주 사태 아까 광주 사태 했는데 당시에는 광주 사태가 입버릇처럼 그래 됐어요. 국민들 모두 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언제 이제 정의가 됐냐면 93년도죠 제 기억에 YS 대통령 때 네.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J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YS 때 만들어집니다. 아, 이 예, 특별법이. 네. 그러니까 우파 보수 진영이 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특별법도 만들고 이것을 재평가를 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 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뭐 말씀입니다. 자, 뭐 본인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특별법을 만든 게 우파 보수 정당에서 만든 거예요. 네. 이 새천년 NHK 사건에 대해서 당시 임수경이 아침에 그 당시에 제3의 힘이라는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한 1시간도 안 돼 삭제가 됐고, 그런데 이 글을 누가 복사해 놓은 게 동아일보 당시 홈페이지에 올라가면서 이게 퍼졌는데, 내용을 보면 이거입니다. 네, 뭐 글이 긴데 그 임수경이 결국에는 새천년 뭐 NHK 찾아갔대요. 새천년 민주당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문을 여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을 열자 송영길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군요. 박노해 시인은 아가씨와 브루스를 추고 있었고,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송영길 선배가 저를 보고 같이 노래 부르자고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네가 여기 왜 오냐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고, 이 글에 의하면 김민석 선배, 지금 김민석 총리 내정자죠,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몰랐다 라는 글이 그 당시에 임수경이 올렸던 글입니다. 결국 광주를 따지면서 광주에 대해서 미국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서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고, 광주 사태라 부르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전야제에 가서 룸사롱에 가가지고 아가씨를 끼고 놀다가 지금 이 사태가 난 게 아닌가, 그렇게 과거가 밝혀진 겁니다. 그 새천년 NHK 사건이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좌파들의 위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네. 즉 룸살롱에 간 것도 간 거지만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 전야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좀 경건하게 당시에 그런 어떤 아픔을 되새겨야 될 그런 어떤 타이밍에 여자를 끼고 술을 마셨다. 이게 네. 정말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름에서 이 사람들은 끝빛하면 어떤 일본을 욕하고 토착 외교를 욕을 하는데, 이름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일본을 추정하는 어떤 새천년 NHK, 네. 일본의 국영방송, 공영방송 NHK 같은 그런 곳에 갔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더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박노해 씨. 박노해 씨. 박노해 예. 씨는 시인으로 유명한 좌파의 대표적인 어떤 운동권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 지주 어떤 그 문학가였는데, 네. 이 사건으로 박노해 씨는 완전히 사실상 사회적으로 대중으로부터 매장당하다시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가 이렇게 청계천을 서울시장 후보 나오면서 청계천을 반대를 했고, 그 전에 뭐 전가도 있고 있고 새천년 NHK도 있는데, 또 하나 최근에 짚고 넘어갈 게 국회의원 시절에 코로나 새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또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뭐냐 하면, 지금 보도를 찾아보시면 김민석 코로나 새치기라고 네이버에 혹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쓱 오더니 먼저 가서 쓱 맞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보를 한 거죠. 아니, 지금 그 당시에는 아마 약도 부족하고 누가 맞고 누가 안 맞고 여기 굉장히 첨예한 그런 시기인데 줄도 안 서고 누가 쓱 와서 쓱 맞고 갔다. 그래서 취재가 SBS였을 거예요. 아마 취재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다. 알고 보니까 영등포 국회의원 김민석이었다. 병원에 물어보니 VIP였다. VIP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고, 김민석 의원실의 해명이 좀 황당합니다. 김민석 의원실 해명은 바로 다음날 대통령과 오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맞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대통령과 오찬을 거부하던가 아니면 뭐 맞으려면 줄을 서서 맞아야죠. 줄을 서서 신청을 하고 줄을 서서 맞으면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과 오찬은 다음 날인데 이 새치기를 해서 주사를 맞았던 시기는 그 전날 아침 9시 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서가지고 맞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코로나19 새치기를 했다는 거. 사과도 제대로 안 했어요. 사과를 뭐 명확하게 했으면 좀 이해를 할 텐데, 정말 최근까지도 이러한 단순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총리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의 과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좀 전과죠. 우리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제 전과 4범 곧 5범 될 뿐인데 본인이 전과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독 이번 정부 인사에서는 전과자를 굉장히 좀 우대하는 네. 그런 좀 인사를 하고 있고 김민석 역시 전과 이 4범이죠. 4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네. 분들은 또 5범이라고 그러더라고. 자, 근데 그 전과 중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미 문화원 점거 그리고 집시법도 있지만 가장 문제되는 건 지금 정치자금법 두 가지 아닙니까? 네. SK로부터 2억 수수했는 거, 그다음에 또 지인으로부터 7억 2천을 수수한 건데,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민석이 해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명이 아니라 국민들을 더 국민들에게 좀 부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PD님 그 SK 수수 김민석 한 거 한번 SK 자금 수수는 당이 요청한 것이다. 나는 들어오는 과정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로부터 자금을 그때 당시에 2억을 수수를 했는데요. 2002년도에 이게 2억입니다. 2002년도에 2억이면요. 강남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엄마 아파트라든지 그런 어떤 집 한 채 값인데 네. 과연 2억을 수수하면서 뭐 당이 요청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이런 어떤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또 정치자금법 어떤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런 또 핑계 변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민석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의 정치자금법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표적 사정이 된 것이고 우리나라 이 사법부는 1심, 2심, 3심에 걸쳐서 완전히 바보인가? 네. 어떻게 정치 검찰의 어떤 표적 사정이 설사 만약에 맞다면은 그러면 대법원까지 그런 것을 다 인정합니까? 그렇죠. 안 하죠. 예, 예, 만약에,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말 저 당시에도 변호사들을 꽤나 명성이 있는 변호사들을 사용해서 선임해서 변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식으로 검찰이 본인들을 표적 사정을 했다 그래서 검찰을 해체하겠다 그러면 결국 판결을 내린 거는 법원인데 법원은 해체를 안 합니까? 정말 그 요즘 민주당이 하는 말은 무슨 말만 하면 검찰이 했다. 그리고 또 말만 하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2억을 받은 게 2000년대이고요. 저 2억을 받고 나서 그리고 200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지금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한 18년간 정치계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많은데 월간 조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명을 한 게 월간 조선에서 2004년도에 8월 24일 날 어떠한 노 부부께서 유서를 16장의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 김민석 때문에 우리는 간다. 세상을 떠난다. 김민석에게 당하고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인데 결국 요지가 뭐냐면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2004년 김민석의 총선 출마에 돈을 빌려준 다음에 김민석이 갚지 않아서 이 부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고 그런 다음에 회사를 회생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A4 용지 15장이네요. A4 용지 15장에 그러한 그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네. 물론 뭐 김민석은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월간 조선의 저기에 대해서 뭐 언론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그 언론 뭐 정정 보도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저 월간 조선의 저 보도가 또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네. 그 저 노부부가 김민석이 대출 알선해줬다는 그런 어떤 고마움으로 정치 자금을 요구를 했을 때 정치 자금 쪼로 좀 줬는데 그것을 갚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사업까지 부도가 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후유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저 이야기가 맞다면 대단히 충격적인 예. 것이죠. 저 이야기가 그 2004년도에 생을 달리하신 저 어르신들이 96년도부터 김민석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96년도에는 김민석이 저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다가 하는 말이 신용보증기금에다가 8억 정도를 신청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김민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재경분과 의원이어가지고 재경분과면 지금 뭐 기획재정이 정도 되겠죠. 재경분과 의원이어가지고 신보기금 이사장도 알고 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6억 원의 그 신용보증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김민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그 이사장한테 10%를 갖다 줘야지 나중에 좀 편합니다. 라고 해서 그 6억 중에 뭐 4천만 원 처음에 주고 그다음에 1억을 더 달라 그래서 1억을 더 갖다 줬다는 거예요. 김민석한테. 그러니까 저거 정말로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인데 내가 무슨 국가기관 연결돼 있으니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오면 나한테 혹은 뭐 내 윗사람한테 10%를 주십시오. 얼마를 주십시오. 이거 완전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겠지만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또 해명이 없다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 2004년에도 96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부터 계속 김민석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방에 60억을 벌게 해주겠다. 내가 정치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홀라당 넘어가다가 결국 버티고 못 버텨서 생을 달리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김민석은 이제 저 때부터 사실은 그 정치 자금 명분으로 해서 굉장히 돈 거래가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는 어떤 와중에 뭐 뚜렷한 어떤 직업 없이 계속적으로 뭐 선거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지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신세를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두 해도 아니고 저렇게 18년 동안이나 네. 정치 낭인으로 있으면서 뭐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중간중간에 선거 나가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주변에서 엄청나게 뭐 좋은 의미로 도움받을 수밖에 없고 나쁜 의미로는 이 정치 자금 관계가 굉장히 좀 불투명하거나 좀 그 굉장히 어떤 불법적인 소지가 굉장히 좀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다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말 악질인 게 그 영등포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를 물은 거예요. 저 회사가 95년 당시에 휴대폰 도매업체인데 연매출이 66억 원 정도 됐대요. 95년도에. 95년도에 연매출이 60억 정도의 회사가 내 지역구에 있으니 접근을 해가지고 내 돈을 신청하면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혹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혹은 보증을 서달라.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돈을 꺼가고 돈을 갚진 않고 그러면서 악성 채무가 쌓이면서 결국 업체가 파산을 하면서 업체 사장님들이 자살까지 이르게 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러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정말로 낱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고 이 어르신분들의 뭐 자녀분들이 있다면 증인으로 부르던가 자녀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왜냐면 이 유서를 보면 그 다음에 동생이 뭐 사업을 하고 누가 사업을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자녀분들이 혹시 없으면 그 친인척분들이 있으면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나눠보던가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총리 그 청문회에 여러 사람의 어떤 정인을 불렀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전처 김자영 씨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정인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인 싸움부터 제대로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노부부 어떤 자녀분들이라든지 아시는 분들도 반드시 정인 채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처는 사실 그 남녀가 이혼했기 때문에 왜 부르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부르냐면 그 아들이 재산이 2억밖에 없는데 아들이 지금 미국의 엄청 유명한 대학을 유학비를 내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유학을 가서 그 유학비가 문제가 아니라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그 뭐 학습비라 그러나요? 학원비? 이런 게 문제인데 그게 지금 전처가 대줬다라는 그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증인을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처의 뭐 입금 기록이나 뭐 혹은 학원비 결제 기록이나 혹은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뭐 항공료든 혹은 입금했던 그런 기록이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뭐 장학금 받았으면 장학금 기록? 근데 이런 걸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만 뭐 저는 진실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글을 쓰니까 인사청문회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죠. 지금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렇죠. 네. 얘기를 하시죠, 뭐. 예. 네, 그 아빠 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모든 과정에 하나하나를 증인으로 다 불러야 됩니다. 특히 그 아들의 고등학교 동아리부터 올라가야 돼요. 사실 이게 얼마나 요즘 말로 좀 짜치는 경우이긴 한데 아들의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추진했던 그런 뭐 입법적인 법안 아이디어가 뭐 표절 방지하는 그런 방지하는 어떤 그게 강두구 의원이 뭐 대표 발의했는데 강두구 의원이 이번에 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로 갈까 하다가 그 철회를 해가지고 다른 분이 김현희 간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여러분들 땅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떨어져 있는 쓰레기는 주우세요. 침 뱉지 마세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를 다 입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안 내용은 이거예요. 표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혹은 아니면 표절하지 말라는 거를 1학년 때부터 교육을 하자. 뭐 이런 법인데 결국 법안에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자들을 다 증인으로 좀 부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한 그 내용을 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물론 뭐 폐기는 됐습니다만 아버지인 김민석이가 거기 이제 공동 발의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정도뿐만 아니라 강덕구 의원이 아들과 이제 인터뷰도 했다 그래요. 인터뷰를 하고 또 국회에서 관련해서 세미나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스펙을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 내정이 어떤 이제 변명을 하냐면은 이것을 진하게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이걸 코넬 대학교에서 지금 오늘 왔는데 이건 어떤 학교의 어떤 입시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민석이 결국 그런 걸 알고 진하게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이제 있어봤지만 통상적으로 그 정도 활동을 한 것을 스펙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것을 코넬대에 진학할 때 자료로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했다 하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온라인상에서 저는 그 코넬 대학교를 가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코넬대 입학사정관, 코넬대 입시 검색을 하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과외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돈 주고 과외 받는 게 아니라 학과 외 활동. 학과 외 활동을 코넬대에서 엄청 중요시 여긴다. SAT도 중요하고 뭐 추천서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 기자님들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각종 보좌진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유수한 유학원들을 다 뒤져야 돼요. 유학을 갈 때 단순히 그냥 그 대학의 사이트 들어가서 원서 내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다 자기소개서를 검토받고 하는데 그러면 김민석 의원의 아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코넬대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코넬대 몇 명이 누가 갔겠어요. 손가락에 꽂을 거예요. 작년이죠. 작년 9월달에 입학한 사람이 손가락에 꽂을 거라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보낸 유학원을 찾게 되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하다못해 아니면 그 아들의 고등학교 동아리에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동아리마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한테라도 사실 서면으로 질의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코넬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은 SAT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활동 과외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어떤 정보 특히 그냥 활동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렇게 뭐 했다. 그럼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아빠 찬스하고 뭐 어떻게 연관이 될지 모르겠으면 아들 문제는 홍콩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콩대 관련해서
그 이메일이 김민석이가 그 지금 현재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전혀 그게 해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국제 이제 고 같은 경우 그 다른 대학교에 가서 뭐 그 휴학을 하고 뭐 공동 연구라든지 뭐 공동 어떻게 보면 좀 학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휴학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학교의 어떤 그런 어떤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 어떤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죠. 정말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언론사분들이 홍콩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분들한테 많은 이메일을 보내고 또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그 홍콩 교수한테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그러한 사안입니까? 그리고 그 김민석 의원이 그 올렸다는 본인의 SNS에 홍콩에 있는 그 교수로부터 메일 답장이 왔다라고 해서 본인 SNS에 그걸 올렸는데 이걸 단순히 이렇게 그냥 편지가 왔다 그래서 SNS에 영어로 이렇게 올리고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 청문회예요. 청문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떠한 그 문서를 받던가 혹은 국회에서 문서를 받던가 질의를 통해야 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웹캠을 설치해가지고 질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본인이 이메일 받았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이제 이 그 국제고에서 해외 대학 인턴용으로 휴학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이 문제도 참 심각하다. 그다음에 또 분신술 또 학위 취득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또. 있었죠. 네. 중국에. 네. 이거는 이제 그 본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자, 이 전에 좀 희한한 게 95년도에 미국 케네디 스쿨에서 또 학위를 취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도 약간 좀 희한한 게 선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뭔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거는 길게 준비하면 1년 준비하고요. 짧게 준비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준비합니다. 결정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케네디 그 스쿨을 갔던 것도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간 게 날짜를 정확히 좀 말씀드리자면 김민석 후보자가 1992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그리고 나서 95년 5월 달에 케네디 스쿨을 졸업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행정학사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그 한국으로 들어와서 조순 서울특별시장 후보의 뭐 기획실장 겸 대변인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15대 선거에 당선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미 투쟁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선거에 출마하다가 선거 떨어지고 바로 미국을 간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좀 이상할 뿐더러 지금 있는 우리가 제기하는 칭화대 문제도 이 많은 언론사에서 칭화대 확인을 해본 결과 칭화대는 학위를 그렇게 함부로 안 준다. 무조건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그 당시에 부산시장 선거를 출마를 했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매주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간단하거든요. 김민석 후보자가 간단하게 내가 중국에서 공부했다라는 사진 몇 장만 꺼내면 돼요. 혹은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사진이나 공부하고 있는 사진 몇 개만 꺼내면 되는데 항공편이라도 그런 걸 전혀 증거를 지금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당시 2010년도 청와대에 있다고 할 때 사실은 국외 어떻게 보면 이제 출입국 관리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을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것만 확인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것이 그래서 상식적으로 칭화대라는 중국 최고의 대학교를 석사를 11개월 만에 받는데 그때 부산시장 선거라든지 민주당 최고위원은 있으면서 과연 11개월 만에 이런 어떤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좀 또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중국으로 하여금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서울대 법대나 뭐 서울대 경제학과에 외국에 있는 뭐 나라에서 뭐 우리 서울대를 다니지도 않아요. 서울대를 진짜 오지도 않고 외국에서 그냥 가볍게 외국에 있는 정치인이 본인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정치할 거 다 하고 서울대 석사학위가 나왔다?
이거 서울대학교의 명예가 굉장히 침해되는 일이거든요. 뭐 카이스트에 갑자기 학위가 나왔다? 굉장히 명예가 침해되는 일인데 칭화대학교가 지금 시진핑 대학이 나왔고 또 그 직전에 후진타오 주석도 시진핑 주석하고 후진타오 주석이 나온 대학이기 때문에 이거 칭화대 자체가 좀 오명을 씌우게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 사태를 쉽게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